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어서 다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날려먹었어. 온라인 수업이 이래서 안 좋아요. 왜 날려먹었냐면 선생님 얼굴이 안 박혀 있어서 날려먹었어요. 이거 얼굴을 꼭 박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원은 나갈 건데 1단원 민주주의의 헌법 단원의 2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헌법의 의의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헌법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의미 변천 과정과 헌법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대.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더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사실 헌법 단원을 배우기 전에 굉장히 워밍업이라고 볼 수 있는 단원인데 워밍업이라서 많이 짧아. 짧은데 문제는 약간 노잼이야.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학문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노잼인데 이거를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길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따라와 주길 바래요. 자, 우리 헌법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헌법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네. 뭐 제헌절 이런 거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헌법이 들어봤는데 대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법이 과연 뭐냐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24쪽입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만들 때 교과서를 참고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그 다음에 교과서의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이제 수능 특강을 보기도 하고 다른 교재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원서를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이어서 하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 와,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이게 여기 나오거든요.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가 어떤 건가요? 하면 우리 국가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개,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구조를 설명을 해줘요. 국회가 있다. 그리고 국회는 어떻게 구성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있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뭐 위원회가 있고 뭐 전체 모인 이제 회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 말고는 행정부는 뭐 어떤 뭐 대통령이 있고 뭐 대통령 밑에 뭐 장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와 있고요. 대통령이 뽑히는 방법, 그다음에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갖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회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회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에 대해서 절절절절 보고 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 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방금 전에 뭐 했는지 나왔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을 딱 하고 있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이게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권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자유권, 뭐 신체의 자유, 뭐 우리가 뭐 공부할 자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 이런 뭐 이사 거주 이전의 자유, 해외 여행을 갈 자유, 이런 모든 자유들 있죠. 이런 자유들이 이제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유가 있다. 이렇게. 뭐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알 권리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평등권도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거고 뭐 형식적인 평등은 어떤 거고 이런 평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런 평등권, 그다음에 잠정적 우대 조치, 어포머티브 액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권리랑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거에 나가서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참정권도 다 나와 있고 뭐 사회권이니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예요. 쌤이 공부하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다음에 이런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 다시 어디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파트는 국가의 통치 구조, 작용 원리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파트야.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파트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그 외에도 근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뤄요. 국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민주주의 원리가 뭔가? 법치주의 원리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공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이거 첫 번째를 봤습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and 국민의 기본권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국가의 기본적인 법이자 근본적인 법이다. 자, 우리 근본적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을 얘기할 때 근본적이라고 그러지? 약간 오리지널, 밑에 있는 뭔가 토대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의 우선 맨 처음에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딱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규칙 여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법인 법률은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명령은 법률과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조례와 규칙은 명령 또는 법률 또는 헌법을 절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얘가 최상위에 있는 법이다 해가지고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죠. 헌법이 최고법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 짱이야. 근거가 돼. 이제 헌법에 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인간의 존엄성, 이 밑에 법률이랑 명령 이런 데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좀 잘 해보기 위해서 세부적인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도 되게 큰 범위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학대받지 않도록 학대받지 않는 법을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고 이제 위에 있는 거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모든 법들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대통령 탄핵도 하고 그런 건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른 법들을 보냐, 위헌인지 보냐, 헌법에 비추어가지고 헌법을 잘 해석해 봤을 때 저 법이 있는데 저 법이 뭔가 헌법을 거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자, 저 법은 위헌 판결입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기준이 된다. 헌법이 짱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헌법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렇고요. 슝슝슝 넘어가서 입헌주의의 헌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입헌주의의 의미를 알면 돼요. 입헌주의. 여기선 입은 입각하다라고 하는 느낌의 입이고 헌법은 헌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통치 우리가 이제 위에서 입법부나 이제 사법부나 행정부가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통치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여러 가지 생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 그런 게 헌법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행되고 영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제 뭔가 정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이제 법치주의 안에 입헌주의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옆에도 얘기를 해놨죠. 입헌주의랑 법치주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냥 정리하고 갈게요. 법치주의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이제 입헌주의는 헌법은 법 중에 하나잖아. 법이라는 큰 것 중에 하나니까 법이 있고 이렇게 헌법이 있고 그래서 입헌주의 그다음에 좀 더 크게 법치주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문제의 맥락에 따라서 쌤이 입헌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치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눈치 잘 봐가지고 하세요.
뭐가 어떻게 돼, 어떤 용어가 쓰였을 때 입헌주의야, 어떤 용어가 쓰였을 때 법치주의야,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잘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입헌주의, 통치 공동체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예전에도 많이 나온 거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 국가 권력 너 헌법에 맞춰서 해야 돼. 헌법을 어겨가지고 막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으로 헌법의 의미 변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의 의미 변천은 일단 맨 처음 생긴 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 두 번째가 근대 입헌주의 헌법, 세 번째가 뭐야, 왜 현지라고 돼 있어,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고쳐가지고 여러분들 쳐야겠다.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부터 대충 뭔지 한번 볼게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치 조직이랑 관련된 거 있잖아요. 통치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권한은 뭐가 있고, 지들끼리 뭔가 어떤 뭐 협력하거나 갈등하거나 뭐 견제하거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 이런 거를 규정하는, 딱 헌법하면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의미의 헌법만 존재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남에 따라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뭐냐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조금 더 나아간대요. 그래서 시민혁명 우리 열심히 배웠죠. 시민혁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야? 우리 자유랑 평등이지. 그래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국가가 너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 너무 싫잖아요. 그치?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 너 적당히 해라, 너 제한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이제 국민의 뭔가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라. 그래서 작은 정부, 되게 역할이 작아지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장했던 그런 특징들이에요. 가볍게 보면 돼요. 이때는 뭔가 다 이제 똑같이 대해줘. 우리 정치적인 참정권, 선거권 다 한 표씩 똑같이 줘.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평등이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아, 국가 내 재산 마음대로 뺏어가지 마. 너 왕정시대, 절대 왕정시대 때 내 재산 막 쌀 막 30석씩 막 가져가고 그랬지. 너 그런 거 하지 마. 내 거야. 이 재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했다라고 봅니다. 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게 약간 메인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써놨죠. 근대라서 참견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 외에도 권력을 분립해가지고 국가 권력이 뭔가 팍 팽창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내 기본권 침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이 주권을 가집니다. 군주가 아니라, 임금님이 아니라 국민이 이제 우리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국민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자, 국가 권력 너 맘대로 하지 말고 제한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점점 더 뒤로 넘어갑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요. 그래서 이거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됩니다. 뭔가 복지라고 하면 나라가 엄청 쪼그라드는 소극적인 거였다가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대. 사회권이 그런 거거든. 복지에서 우리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나라 이런 거 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이 입헌주의 헌법에서 너무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내가 안 건드릴게, 이렇게 하니까 막 부익부 빈익빈 현상, 뭐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미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부자들은 진짜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텐트촌에 살고 막 집도 없이 살고,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뭔가 사회적인 보장을 안 해주고 그냥 사람들이 참견하지 말라길래 그냥 내버려 뒀더니 그런 다양한 자본주의 고도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우리가 다 버릴 게 아니라 좀 국가에 약간 힘을 실어주더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 복지국가 이념을 담은 헌법, 이런 거를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나타낸 최초로 사회권을 이제 주장한 헌법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특징은 뭐냐? 실질적인 평등, 여기선 형식적인 평등이었죠. 는 실질적인 평등을 다뤘고 국민의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평등 선생님이 옆에다가 또 써놨어. 아주 친절하죠. 사람들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차이를 인정해줘요. 차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내가 뭔가 보상을 해줄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해줍니다. 오케이? 이해 갔나요? 좋아요.